안녕들 하십니까? 자, 뜨거운 버튼 네.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오게 된 이유는 아마 1차 5개년 계획 때부터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때 연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그러셔서 나온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딴 데서 내기 안 했던 어떻게 맨 처음에 5개년 계획은 어떻게 출생을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네, 맨 처음부터 북한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5개년 계획은 북한에서 5개년 계획을 시작하고 난 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의 5개년 계획하고 우리나라의 5개년 계획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1952년 4월 27일에 이게 아마 전쟁 될 겁니다. 지하방카에서 앞으로의 이북에 결국 경제는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전력 지하자원의 개발, 기계공업, 철강공업의 육성, 식량 문제 해결, 여기서는 비료하고 육종 문제가 논의됐고 의류 문제 해결, 과학권 창설 이런 것이 이때 논의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 김일성은 의식주 문제를 국내 자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및 국내 기술로 해결하라. 국내 자원 및 국내 기술로 해결하라. 이것이 자력갱생, 자급자족 정책이다. 이것은 바로 북한의 주체사상이다 하고 강력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때 이승기 박사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6.25 사병 전에 공과대학의 학장으로 계시던 분인데 이분이 바로 비나롱 PVA 합성 섬유를 전 세계적으로는 처음으로 발명을 해가지고 실용화한 분입니다. 이분이 서울공과대학의 학장으로 졌는데 맨 처음에 납치해 간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은 그 후 이북에 가서 PVA 공장을 건설을 했고 과학원장을 했고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후에 원자력 발전소 레닌상까지 수행한 분입니다. 이것이 4월 27일입니다. 52년도. 그다음 그래서 북한 경제개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북한의 경제개발 변천을 보게 되면 54년부터 56년이 전후복구로 해서 3개년 계획을 맹기렸습니다. 보시다시피 계획경제체제의 기반 조성 뭐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1957년부터 60년도까지 제1차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됐습니다. 내용은 계획경제체제의 강화, 사회주의의 공업국가의 기초 확립, 여기에는 내용은 중공업을 우선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 발전한다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61년부터 67년까지가 7개년 계획입니다. 중공업 우선 발전을 하고 경공업과 농업의 기술혁신, 문화혁명, 이건 인민생활의 향상 뭐 이런 게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부 다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은 제대로 지지를 못해가지고 70% 달성 뭐 등등 나옵니다. 그래서 7개년 계획을 3개년 연장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경제건설과 군사건설의 병진, 기술혁명 추진, 군수공장 강화 등등이 추가가 됩니다. 다음. 그 다음에 71년부터 70년까지가 6개년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공업설비의 근대화, 기술혁신의 추진, 이때부터 비로소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힘만 가지고 안 된다, 명령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차차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완성을 못 봤습니다. 이때 석유 정제 공장을 건설하고 석유화학 공장을 건설하려고 일본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77년에 이게 6개년 계획에 조절기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연장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2차 7개년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공장 건설보다는 경제관리의 과학화, 관료주의의 복멸, 기술혁신의 추진, 석유화학공업 발전, 생산원가 인하, 조략투자 강화, 대무역 발전, 수송, 철도 항만, 근대화, 독립채산제 강화, 이걸 보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새로운 공장 맹긴다는 건 석유화학공업 하나만 남고 나머지 거는 전부 합리화라는 얘기에 기착이 됩니다. 일이 잘 진행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이 잘 진행 안 되는 것은 여기서 보다시피 체제 문제가 자꾸 정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근데 그래도 아까 이승기 박사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남은 것이 PVA 공장의 준공입니다. 61년 5월 6일 김일성은 준공식에 참석하고 조국 통일공장 아주 거창한 이름을 붙일 정도로 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 60톤을 증설했습니다. 이때가 5.16 혁명 나기 10일 전입니다. 10일 전. 그러니까 PVA 공장의 건설이 완료돼서 의기양양할 적에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5.16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때 결정이 됩니다. 결정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5.16 혁명이 나니까 한번 조금 나설 적에 요 다음 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닌데 그 다음 거. 아니 앞에 거. 요게 말이죠. 이 상공부의 결국 인원들입니다. 상공부의 인원인데 여기서 국가재건계획위원회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최고회의에서 현명은 했지만 앞으로 군사정부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맹기라는 것이 국가재건계획위원회라는 걸 맹겼습니다. 이 위원회가 생길 적에 저한테도 빨간 닥지가 왔어요. 공장에 자동차 공장에 취직하실 때 원제까지 최고위에 출두해라 해서 가보니까 바로 이 위원회에서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때 부여받은 것이 조사과장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뭘 하느냐? 앞으로 혁명위원회에서는 국가재건 최고위에서는 무슨 사업을 할 거냐? 그것에 안을 내라 하는 것이 이때 이 회의 때 결정됐습니다. 나가보니까 동아일보 사장 이동욱 씨, 그 다음에 전에 석공 총장 하시던 정인욱 씨, 이런 사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저는 이때 조사과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여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는 앞으로 혁명정부는 뭘 해야 될 거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경우가 뭐 갑자기 준비도 된 거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이북과 마찬가지로 5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을 해가지고 그것을 목숨 걸고 추진할 것 하는 것이 건의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5개년 계획이 출발하게 된 근원 원인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만 했다 뿐이지 내용이 뭔지 작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고스란히 어디로 갔냐면 각 부처의 과장으로 갔습니다. 나는 그때 거기서 여기서 일을 하다가 기술행정고시를 해가지고 화학과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때 가보니까 기계과장도 있고 서명과장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 상공부 차관으로서 누구가 계시냐 하면은 나하고 공군에서 같이 있던 박충훈 씨가 차관으로 가 계세요. 여기요. 그 다음에 관광동 차관부 관리사는 아직 없을 때 있고 광무국장의 최용섭 장관 아시죠? 다 아십니까? 좀 아시게 되면 말씀 좀 해주세요. 난주에 기스트를 맹길고 과학기술 장관을 하신 분 아닙니까? 이때 광무국장으로 와 계세요. 광무국장으로 올 때 1급 공무원이었어요. 원래 여기에 2급 공무원인데
그 이유는 그 즉시에 원자력연구소 소장으로 해서 1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혁명정부에서는 종합제철을 맹기해야 꼭 되겠다. 그러니까 종합제철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냐? 최용섭 씨밖에 없다. 그래서 최용섭 씨를 국장으로 강등시켜서 여기서 와서 일했습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공업국에는 그 이분도 공군에서 같이 있던 분인데 하민영 씨, 기계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딴 하민영 씨가 공업국장으로 왔고, 그래서 이분이 그 후에 계획관리실장 혹은 관공전 차관으로 되고 난 다음에 이태현 씨가 경도대학 출신인데 이거 공군 중령이 됐습니다. 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로 들어왔어요. 이걸 보시다시피 말이죠. 이걸 보게 되면 기술자들이 모듈하고 5개년 계획을 작성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국내에서 쓸만한 사람은 다 주워 모았다 이거죠. 여기는 주로 상무부 장관일 때 정래혁 육군 중장입니다. 사관학교 출신이죠. 여기서 5개년 계획을 맹기려는 거예요. 각 국장 보고 말이죠.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일로 와서 과장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공업국장으로 됐다가 계획관리실장으로 됐다가 관공차관으로 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제가 결국 걸어온 행로입니다. 이자 또 하나. 다음. 근데 과장인데 말이죠. 난 생전 생각해보지도 않아 5개년 계획을 맹기려는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직원들하고 다 모여가가지고 그럼 뭘 어떻게 맹길 거냐. 우선 공장면부터 골라보자. 그래서 당시에 나주비력 공장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완성시키자 하는 거 집어넣고 화학공업 관계 5개년 계획 총괄합니다. 제일 큰 사업이 화학공업 그때 됐어요. 아이고 나 좀 미안한데 아유 허리가 아프네요. 여기 좀 같이 온 데서 괜찮죠? 예. 재미있게만 들어주십시오. 그 나주비력 공장을 완성시키자는 것을 첫째 5개년 계획에다 집어넣고 두 번째 소다해 공장이란 뭐냐면 판초자를 맹기려면 소다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다해가 있어야 우리나라 판초자 공장을 움직이고 그때까지 소다해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완성시키자. 정육공장이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정육공장은 왜 이렇게 만들어 들어가나? 과히 수입대치 큰 금맥으로 수입대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승만 박사 때 한국 정부에서 이승만 박사가 말을 안 듣게 되면 미국에서는 기름을 말이죠 중단해버려요. 그 기름 없으면 자동차도 못 움직이고 공장도 못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가면 밑에 있는 비서실장의 각부 장관이 이승만 박사 앞에 가가지고 아유 미국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기름을 오게끔 해주십시오. 그럼 기름 트게 되면 그때 버스도 돌고 무슨 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기름 공장 이건 기름 공장도 아닙니다. 기름을 코스코라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시켜서 수입을 해가지고 미국 돈이죠. 수입해가지고 저장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배급해주는 회사가 코스코입니다. 그 코스코에 가지고 한국을 소위 정치를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로서 기름 하나가 제대로 그 나라에서 지배를 못하게 되면은 모든 일이 다 결국 그 사람한테 지배당한다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정육공장 꼭 맹기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비료공장을 모듈에서 3비료, 4비료 두 개를 더 맹기려야겠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북하고 관계됩니다. 이따가도 이북에서 나오는데 이북에서는 조금 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5개년 계획이라든가 혹은 사업 계획을 맹기려야 된다 하는 예가 이겁니다. 이거는 미국에 있는 학자도 말이죠. 우리나라 이거 맹길 때 잘 맹기렸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에 뭐냐 하게 되면 비료 공장에는 질소, 린산, 가리가 필요한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이북에서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질소질 비료밖에 안 나옵니다. 암모니아, 유한 비료. 그래서 유한 비료는 오래 주다 보게 되면 토질이 산성화돼 가지고
오히려 역효과 나가지고 석회질을 다시 뿌려야 되기 때문에 유산만 줘가지고는 인산 가리도 부족하고 땅이 산성화하기 때문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을 바꾸는 길을 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북에서는 흙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흙아가 있는 거하고 중화가 돼가지고 좀 나아지는 것이 이게 우리도 아마 시골에 계신 분은 과거에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흙 갖다 집어넣은 걸 아마 성토 작업 뭐 기억에 하실 겁니다. 기억이 나시죠? 이북에서는 그걸 대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3대 요소를 다 국내에서 만들어서 공급해 줘야 되겠다 해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유인한 가리, 그다음에 질소질 요소 이런 것을 다 포함한 복합비료 공장을 맹길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내중에 대단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복합비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계획 세울 적에 결국 어떤 비료 공장이나 비료 공장을 맹기느냐 하는 것이 계획 단계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후는 우리는 복합비료에 나가서 한 가지 종류,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도 나옵니다. 복합비료에서 이건 미작에 필요한 거, 이건 과수원에 필요한 거 다 비율만 맞춰서 내면 되는 그런 비료가 되는데 이때 우리는 말이죠. 이때 복합비료 공장을 계획 세웠다는 것이 장차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북과 마찬가지로 국산화가 된다고 해서 한 가지밖에 안 되니까 유한 비료를 먹이는 것과 달리 우리는 앞면을 내다보고 어떤 비료가 필요한가를 알아가지고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마 여러분께서 많이 동그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세면떡 공장, 제3세면떡, 제4세면떡 공장입니다. 6.25 사변으로 해가지고 집들이 많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세면떡입니다. 그래서 세면떡 공장을 2개가 있었는데, 세, 3, 4를 맹길게끔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조금 얘기가 더 있겠습니다만, 이걸 지랄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하게 되는데, 여기 그 후에 세면떡 공장을 짓기 위해서 소득가 가지고 우리네 광부들이나 하고 간호원들이 벌어온 돈을 말이죠. 세면떡 공장에 쓰게 됩니다. 내년에는요. 그 다음에 PVC 공장. 플라스틱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게 자꾸 되는데, 그래서 PVC 공장은 하나 맹길자. 그 다음에 빨프 공장, 신문용진이 명의 빨프. 이것이 화학공장 개통에 5개년 계획사입니다. 내용에는 말이죠. 계획 기간 중에 달러가 얼마 필요하다, 원화가 얼마 필요하다 나오고, 그 다음에 외화전력감이 얼마가 된다. 고용 증대가 얼마다. 보시다시피 고용 증대는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계획은 고용에는 관계가 없고, 그저 국내에서 필요한 제품을 국내에서 맹기쳐서 공급한다 하는 뜻밖에 없는 사업 계획서가 1차 5개년 계획입니다. 넘기세요. 그런데 이게 요담으로 나오는가? 그 이후에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업 계획을 맹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자꾸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수출자가 들어간다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 넘겨봐야죠. 그런데 이것은 80년대를 위한 공업 입국 장기 계획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말이죠. 이 도표에 대해서는 혹은 이 구상에 대해서는 말이지 크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1차 5개년 계획은 여기서 여기까지고 2차 5개년 계획, 3차, 4차, 5차 이것을 장기적으로 사전에 예측을 하고 자꾸 수정해 나가면서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1차 5개년 때 벌써 끝에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공장을 지으려다 보니까 달러가 부족하거든요. 어떡할 도리가 없어요. 누구 꿔주는 사람도 없고 한국 같은 나라에 말이죠. 그래서 돈을 벌긴 벌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하게 되면 수출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수출 품목들이 고무화 수출, 타이어 뭐 수출 뭐 이런 등등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수출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수출 입국이라는 정책이 64년도에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수술을 해야 되겠단 말이죠. 이때부터는 수술에 대한 강력한 시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오개냉개, 3차 오개냉개, 4차 오개냉개, 5차까지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근데 수술 제1주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팔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공들이 한 뭐 세타니 무슨 뭐 가발이니 뭐 등등 나가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입니다. 수술. 근데 수출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하여간 가발 공장이라도 하여간 공장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국내에 있는 공장에서 모두하니까. 그래서 공업입국이라는 구호가 나옵니다. 이건 빨강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조선인데 수출 입국이 수출 제1주의가 첫 번이고 그다음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공업입국이 두 번째로 따라갔습니다. 공장이 모두를 하게 되면 기계를 더 들여라. 기계를 더 들여서 모두를 하면 공장을 더 지어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기 저 1차 오개냉 계획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제2차 오개냉 계획으로 갔을 적에는 약간 여기에 대해서 수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 이제 기본 방침은 공업화, 공업이 있고, 그 다음에 수술 제1주의, 수입 대체산업 육성, 뭐 이런 것이 기본 정책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오개냉 계획으로, 2차 오개냉 계획으로 돼서는 그것이 더 강화돼 나가게 시작합니다. 그림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거고, 이걸 조금 더 설명하게 되면 3차 오개냉 계획에서 중화공업 건설이 70년대부터 지나가고, 공업, 그 다음에 입국, 그 다음에, 경제 강국 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산업 합리화, 에너지 및 자원 절약 등등이 앞으로 나갑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네. 수출이 될, 그 다음에 공업 입국이 나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서 기술 및 엔지니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본 정책이 쭉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책을 한번 보시고, 이제 뭐 다 아실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64년도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달러 부족 상태가 생겼습니다. 63년도에 우리가 달러 총 보유고가 1억 달러가 안 돼서 9,300만 불이 됐습니다. 9,300만 불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라 경제가 위태롭다고 그래가지고 64년도부터 수출 제1주의로 들어갑니다. 수출 제1주의. 근데 수출할 물건이 뭐냐? 생선이나 김이나 그런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공업 제품이 나가야 돼요. 세타를 맹길들은 뭐냐. 이때 여공들이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업 입국까지 갔는데 수출혁명하는데 64년도에 대망의 1억 달러 돌파를 하게 됩니다. 1억 달러. 여기에 자신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67년도에 가서 더 노력을 한 경우가 3억 달러가 됐고 이때 3억 달러 하니까 로스터 박사가 와가지고 한국은 3억 달러 정도의 수출을 했으니 이것은 테이크오프를 했다. 이제는 이륙을 했다 하는 걸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대단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도 그때 아직도 이때는 국장 때입니다. 국장 하는데 전 공무원을 말이죠. 불러가가지고 중앙청에서 로스터 박사의 강연을 듣게끔 해서 그때 들었던 기억이 아직은 납니다. 근데 3억 불 도달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옥계에서 야단입니다. 그런데 이 3억 불을 돌파한 것이 67년도입니다. 그리고 10억 불 돌파하는 것이 1970년대. 이때는 상당히 많이 자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70년대가 되면 중화공업 선언이라는 것이 73년도에 또 됩니다. 그러니까 중화공업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화공업 세대를 해서 중화공업이 50% 달성, 중화공업화율이 50%가 되게 되면 결국 100억 불이 된다고 해가지고 출발할 때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때는 인력 단순 기능공이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남자 단순공이 가사하고 남자 기능공 시대가 되고 기술자의 구간. 이것은 누군가가 육성을 해줘야 된다는 요청이 그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경제라는 것이 어느 하나가 나가게 되면 그것이 조직화가 돼서 딴 분야에 필요한 것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부 시책은 증산, 수출, 그 다음에 건설, 종합과 건설, 국민의 과학화, 그 다음에 합리화 운동, 이거 성에너지, 선뭐 등등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나와가지고, 1977년에 결국 100억 불 돌찰하고 1000억 불 고지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5개년 계획의 결국 줄거리입니다. 그냥 다시 말씀 올리게 되면 돈은 수출이 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구워주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 공장 짓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게 되는 나라 만든다하게 되면 무엇을 수출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목으로 대두가 되는 것이 이때입니다. 그런데 70년대 초에 가니까 말이죠. 내 정체가 바뀌어집니다. 항상 정체는 바꿔지는데 이때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때 어떻게 되냐면 북한에서는 경제는 우리한테 따라갈 수가 없다. 이때 느낀 것이 1970년대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가 되게 되면 남한하고 경제는 도저히 안 되니까 70년대를 무력 적과 통일의 연대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해군 함정 납치가 70년 6월에 있었고 혼충면 사건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폭파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74년 1월에는 서해 침해가 배들이 많이 해군 군함이 왔고 그때 문세관 사건이 74년 8월에 있었고 월남전 때는 우리나라 월남에 파병을 했고 판문점 만행 뽀뽀나무 건설 절단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때가 생깁니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도전적인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미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주한미군이 철수, 닉슨 독트린으로서 미 7사단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에 모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물론 경제도 중요하고 했는데 딴 문제까지 겹치게 되니까 국가적으로는 위기 상황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북한에 대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때 7월 10일에 방위성검을 모집합니다. 방위세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갔다는 말이죠. 주한미군 철수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72년부터 방위산업 육성이 전국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것은 사건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방위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거는 결국 역시 중화공업을 해야 되겠다. 또 우리나라에 수출을 해야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여 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중화공업 선언이 있은 것이 7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중화공업 추진이 이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화공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필요한 것은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비 플랜트 수출하는 과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공장을 맹길 적에 특히 화학 공장을 맹길 적에 또 크다만 배를 맹길 때 이것은 엔지니어링 산업, 기술이 주가 되는 사업입니다. 대만에도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그때쯤 해가지고 대만하고는 우리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대만에 있는 중소기업 총장이고 나는 상공배 공업 일국장인데 1년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각자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한국에서 회의가 열리고 한 번은 대만에서 열립니다.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노예하고 우리하고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말이죠. 같이 협력을 하자. 그래서 석유화학도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나이롱을 맹기는 가프로락담은 한국에서 맹길고 그 다음에 포리에스테로 공장에 필요한 더 원료는 대만에서 맹기고 그것을 서로 바꾸자 하는 것까지 다 여기서 맹기는 것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 추진하는 근데
유신선포를 때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지침이 나옵니다. 이건 국가 원수의 지침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 수 없이 중화업을 하는데 여기 엔지니어링 사업 육성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공장을 외국 사람을 시켜가지고 전부 들여오니까 비싸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면은 앞으로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육성을 해서 중동에도 지출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전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사업을 육성한다는 것이 이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고 또 이때 석유 위기가 닥칩니다. 73년에. 그래서 석유 위기 때는 참 다행히도 우리나라 그 엔지니어링 산업을 육성한 거, 또 우리나라 토목기술 이런 것이 결국 기초가 돼가지고 중동 진출이 아주 용이하게 잘 됐어요.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 알죠. 신문에 썼으니까. 그때 거기에 화이잘 왕이 밤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밤에도 일을 하고 있어요. 횃불을 들고. 그래서 저 뭐 하느냐고 해서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횃불을 해놓고 일을 하더라. 그래서 화이잘 왕이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서 한국에 더 많이 도와줘라 했던 얘기가 나오는 게 이때입니다. 횃불 작전. 그래서 우리나라는 열심히 해서 중동에 가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중동에서는 결국 일감이 생긴 거 이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중화학급을 건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 과학과를 해야 되겠다 서 국민의 과학과 선언문도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결과 100억 불 72년 12월에 100억 불 수출이죠? 1000억 불 수출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공했다는 그런 여기 10억 불이 뭐냐? 70년대 말에 100억 불 수출. 이것이 그 후에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경우는 아니지만 한 1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중화학공업도 발전이 되고 하니까 외국에서 이게 평가 나오는 것이 이게 이 도표입니다. 이건 호프만 비율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경쟁을 하시는 게 다 잘 아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일본의 와다나베라는 사람이 맹기는 도표입니다. 이거를 했는데 저 호프만 개수라는 게 중화학공업하고 경공업의 결국 비율 아니겠습니다. 중화학공업하고 경공업이 1대1일 적에는 1이 되는 거고, 중화학공업이 더 높아지면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경공업이 발달이 되는 데고, 이때는 중화학공업하고 경공업이 50% 되고, 이때 내려가면 중화학공업이 발달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그 사람이 한 걸 보면 1980년도에 뭐 영국 등등에서 계속해서 중화학공업 쪽으로 가가지고 1 이하로 내려갑니다. 1 이하로 내려갑니다. 일본이 명치 유신 때 시작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요거서 쭉 내려갔는데, 이건 전쟁 때 중화학공업 병기를 많이 내면서 내려갔다 다시 들어가서 여기 집합이 돼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후에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곡선을 걸어가가지고 이때 0.429, 90년대, 98년대 여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국 그룹의 공업 구조상에는 우리가 도달했다는 그런 도표가 됩니다. 이걸 보고 그 와다나베 교수가 말이죠.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느냐 하는, 시간을 줄일 것 같았어요. 그럼 끝내 줄여야죠. 아무 때 끝나도 되겠네요. 다 봉변할 테니까. 언제까지 끝납니까? 조금만 지났습니다. 끝났어요? 아니, 빨리 끝나야죠. 그래서 압축적 경제 성장이라는 행거는 와다나베가 맨 처음에 쓴 이게 우리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한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아이고, 빨리 와라. 현재는 세계적 경제 대전 시대이다. 기술 강국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돈도 필요하지만 돈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기술이 더 우선돼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해도 되죠? 네. 지금 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오, 포리티코, 에코노믹스 인 글로벌 데이즈. 왜 그러냐? 국가 전략은 국태 민안. 우리나라는 국태, 자주국방, 유비무환을 해야 되겠다. 민안, 국민생활 안정 및 향상. 그거 하기 위해서는 부국 강병을 해야 되겠다. 부국 강병을 위한 핵심 정책은 전 국민의 우선 정신부장이 중요하다. 하면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내 나라는 내 나라 지킨다. 해가지고 근면자조 협동 저축을 하던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 안보 및 국부 창출을 위해서 후손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국토 개발과 경제 개발을 해야 된다. 이 국토 개발도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 발전하고 동시에 이렇게 해야지 따로 떼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전 산업의 수출화, 선진 최첨단 기술 공업국가 건설 및 이를 위한 인력 기능 연구,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 국민의 과학과, 여기 맨 마지막에 하나 쓴게 창고, GNP 1인당 4만 불 달성 시는 국민 총생산은 1억 8천억 달러가 됩니다. 국방비로 5%를 사용한다면 약 900억 달러를 지출할 수 있게 됩니다. 900억 달러는 약 1000억 달러인데 한 해 1000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 형성된다면, 병기 생산하는데 그런 시장이 형성된다면 최첨단 병장비도 연구 개발해서 생산이 가능하고 병장비의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역시 결국 말이죠. 전 국민의 뭐다 국가 안보,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국토 개발과 경제 개발전, 전 산업의 수출과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전 국민의 과학과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없죠? 없어? 마지막이지? 뭐 한번 뭐. 나 얘기하자. 근데 공무원들하고 이거는 말이죠. 기술 관계도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딴 의미도 좀 있습니다만 말이죠. 우리나라에 세면도를 먹이려면 속개석이 필요한데 속개선은 나온 데는 강원도가 줍니다. 근데 강원도에 세면도 공사에 자꾸 쓰는데 이것을 서울이니 기타 우리나라의 전국에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철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동해인데 동해 크다만 대단히 세면도 공장을 쌍용서 지었어요. 이걸 수송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본에 수출하려도 항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해안은 갑자기 강이 깊어지기 때문에 이 제방을 쌀 수가 없어요. 제방을 싸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쌀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동해에 있는 항구가 없습니다. 근데 김성은 그 회장은 박 대통령만 배우면 요 바로 위에가 묵황이에요. 묵황항을 확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맨날 부탁하네. 하루 날은 박 대통령께서 어서 그 브라시 영감이 자꾸 와가지고 항구 하나 맹기다는데 그 항구 하나 맹길 방법 없어. 그래서 나도 비행장 하나만 주시면 맹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아니에요. 그 양양비행장 여기 있었어요. 그 양양비행장만 나 한 대 주게 되면은 그 파고 들어가서 항구 맹기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그게요. 여기 과거에 비행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만 나가면 강이 깊거든요. 강이 깊어가지고 도저히 제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토박토박 낸 한 크다만 말 세면도로 맹기는 상잡이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뚜벅뚜벅 쌓아 올려가지고 저 제방을 맹기랬어요. 지금은 저수에도 뭐 제주도에도 항만 맹길 같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걸로 여기 10만 동까지 들어갑니다. 땅을 팠기 때문에요. 독방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세면도 맹기는 크링카라고 아시죠? 세면도 가루로 맹기지 않고 조그만 밤톨그치 맹기는 거 그거 거기 나옵니다. 그건 배로 해서 실어서
목포에 가져가든 서울에 인천을 가져가든 어디 가져가서 거기서 분쇄만 해가지고 모래 섞고 해가지고 날라다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맹길고 나니까 맨 처음에 이 세면떡 공장에 될 때 세면떡 안 팔려가지고 결국 민간에 논아주자 한 거지. 새마을 사업에 세면떡 공급한 척본이라는 것은 아까 누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건데 이게 생기고 난 다음에 수송 문제는 완전히 해결을 봤습니다.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게끔 됐어요. 근데 더 좋아한 건 누구겠습니까? 끝. 몇 분 좀 주소. 중요한 얘기가. 해군이에요. 밤낮이요 바로 위에는 말이죠. 38선이 있어가지고 북한 함정이 나오게 되면 포항에서 가고 부산에서 가야 되는데 이거 맹길게 되니까 이거 해군이 점령해 버렸어요. 이건 우리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여기 해군 함대가 여기서 좀 나가끔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어떤 거 맹기는 건 말이죠. 국방이라는 걸 같이 생각해. 제주도에서 너무 반대할 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가 하나 있는 것이 이게 통해합니다. 다음 뭐 하나 있어? 없어요? 하하. 나 이건 꼭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아까 오개년 계획은 북한 따라서 해서 비나롱 맹기른다는 걸 썼죠. 그러니까 이북에서는 어떻게 비나롱. 아 이것만 되면 돼요? 조금 돼도 돼요? 내 목소리가 큰데 과거에는. 그래서 섬유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크에 대응을 하는 것인 여자 탈바는 실크 대용. 여자분 더 고소했네. 실크에 대용. 인조섬유에 나이롱. 그 다음에 흰 목면, 이 같은의 대용은 포리에스테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양털은 이거 세 가지. 양털은 아크릴루사예요. 이 세 가지가 천연섬유의 대용품입니다. 오히려 천연섬유보다도 더 좋은 성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 세 가지를 맹길지 않고 피부 예를 맹기네. 이건 전 세계에서 맹기는 예가 없어요. 이건 애적 구식 거고 쓸데도 없고 운동복이나 겨우 맹길까 뭐 그런 건. 근데 이북에서는 이것을 맹기로 가가지고 말이야 전 국민이 뭐 겨울로 여름 뭐 군복 다 이걸 맹기는데 이것은 세상에 내놔도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수입해서 맹기는 적도 없어요. 약간 수입했는데 그때는 소음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까 얘기했죠. 국민의 사업이다 뭐다 사업했는데 쉬고 있댔는데 이것을 2010년에 3월 6일에 재가동을 했어요. 나오는 거 보십시오. 이것이 나이롱이나 혹은 뭔가 포리에스테르나 아크릴로 파이버하고 대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 재가동한다고 이 행사를 했어요. 네, 이 행사를 했어요.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말이죠. 내가 냉해하는데 이게는 섬유도 실크에 필요한 건 나이롱을 매서 양발을 맹길고 그 다음에 아크릴은 털옷을 맹기고 그렇게 논아줘야지. 이거 한 가지 섬유 가지고 어떻게 일상생활 모든 결국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수출하나 또 막 돌아가는 엔진. 그 다음 나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할 거는 말이죠. 1997년도 IMF가 발생했어요. 우리나라 외화 고유가 88.7% 80억 달러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렇게 되니까 IMF가 생겨났는데 정부와가 IMF 간의 합의서는 말이죠. 98년 2월까지 일본경가 200억 달러는 맹기로 내라. 320억 달러, 340억 달러, 450억 달러를 해줘야 IMF를 해제하겠다고 나왔던 겁니다. 아마 기억이 나오실 거예요. 했는데 98년도에 그 다음에 520억 달러가 됐어요. 우리나라 외화 보유고가. 근데 99년도에 740억 달러. 이거 오버하기를 훨씬 많이 오버했어. 그래서 해도 그만한 거예요. 다음.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말이죠. 이건 중요한 겁니다. 난 여기서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금융계통만 주로 되는데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느끼세요. 이거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을 했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1924년대 말이죠. 수출액 분포도가 중화학공업이 80%가 되고 경공업 제품은 12%가 안 됐어요. 중화학공업들이 수출하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당장 수출이 그때 2천억 달러가 됐어요. 이 2천억 달러를 결국 국고에다 보태게 되니까 말이죠. 달러 부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중화공업 제품의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중화공업에 대해서는 말이죠. 찬성을 하고도 또 찬성하고 박수를 쳐도 많이 받. 에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중화공업이 같다고. 이거 안 됐다면 아직도 IMF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중화공업 제품 수출이 전 수출배 참여하는 비율이 99년도에 63%였는데 2000년에는 74%, 2004년에는 82%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중화공업을 말이죠. 과잉 투자다 무엇다 내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하나도 모르고 중화공업을 왜 했느냐 뭐 등등 하는데 이것은 국가의 총체 틀에 대해서 말이죠. 다시 한번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끝이야?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간 많이 잡아서 죄송합니다. 네.